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연설을 맡은 기파랑문회원 일선원 나득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앞에 공사를 해가지고 아마 좀 오실 때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원래 주차장에 앞에 바로 대고 들어오시면 편한데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산에 이제 기파랑문회원이 이제 오픈하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도 많은 이제 관심을 주신 덕분에 이제 학원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다들 아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름을.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도면은 그렇게 안 알려진 학원은 아닌데 설명회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왕 할 거면은 좀 큰 데서 하자라고 했더니 너무 큰 데를 잡아버렸어요. 잡설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부끄럽네요.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는 최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풀국어연구소에서 직접 여러 가지 이제 교재 콘텐츠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부 전문 이제 학원이 이제 국풀국어 학원이 있고, 일산에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기파랑문회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교육을 받는 곳이고, 그 밑에 이제 예설라는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새로 런칭하는 학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초등부에 이제 그 보통 교육을 하는 학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학원이고요. 근데 이제 기파랑문회원처럼 영재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학원은 아니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국풀나라샤는 저희가 이제 학습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자,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회는 사실 이제 입학 설명회라서 이제 뭐 전문적인 입시 설명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얘기를 길게 드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대강은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대강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28 내신 개편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현 고1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고2까지는 이제 기존 이제 입시 제도를 따르고, 그래서 현 고1부터 지금 이제 현재 중1까지가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현재 초6부터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중1까지는 일단 이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내신이 이제 기존에 이제 9등급 상대평가였던 것이 이제 5등급 상대평가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가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닌데 어차피 상대평가라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기존에는 이게 이제 9등급제였을 때는 이게 되게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요. 이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 1등급 인원이 되게 적어요. 9등급제에서는. 이제 한 반에 뭐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5등급제가 되면 이제 좀 등급 구간이 좀 넓어서 이게 이제 1등급도 인원이 좀 여러 명이 되고 또 2등급 구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등급이 하나가 내려갔을 때 느끼는 어떤 좀 심리적인 박탈감? 좀 이런 게 오히려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수만 1등급을 받을 때는 사실 1등급을 못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애들이 상처받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5등급제가 되면 구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을 못 맞았을 때 아이들이 받는 좀 충격이 좀 크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등급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입시에서 유리한 거니까 사실 근본적인 차이는 아닌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차이라고 여겨지는 건 그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까지는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이 있고 절대평가 과목이 있는 거예요. 내신이 나올 때.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은 상대평가 등급만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절대평가 과목은 절대평가 등급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그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 과목이 되면서, 물론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그 무슨 그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일부 있는데 어차피 그런 과목은 이제 입시에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과목들은 상대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그 학생부 자료로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과목들의 상대평가 등급이랑 그 과목의 절대평가 그 이제 평가 그 점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병기가 되는데 이게 조금 변수가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들마다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학들은 우리는 상대평가만 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대학들은 아니야, 우리는 둘 중에서 택할 수 있게 할 거야. 아니면 또 어떤 대학들은 아니야, 우리는 절대평가 점수만 볼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있을 거라서, 근데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아직 2028학년도 입시 계획안이 대학마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2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그게 이제 내년 4월까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근데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 다른 대학들은 아직 이제 그 입시 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요. 이따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강 어떤 포인트가 크게 다른지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1등급이 4%인데 이제 1등급이 10%로 구간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1등급, 내신에서 이제 1등급을 못 맞으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가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제 요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좀 그거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다들 뇌피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0% 1등급이니까 이게 1등급밖에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5등급제가 돼서 1등급 구간이 넓어졌다고는 해도 상대평가의 과목수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과목 1등급, 평균 1.0 이런 학생 생각보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겁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10%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전과목 1등급 받는 애들 엄청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허술해요. 아이들이 허술해서 생각보다 한두 과목도 삐끗을 안 하고 전과목을 1등급 받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편안이 있는데, 이게 뭐 좀 자잘자잘하게 써놓긴 했는데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이제 큰 변화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수능은 이제 그 영어,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고, 이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과학, 탐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상대평가 과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평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이과 부분이 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선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 인과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선택 영역이 있죠. 언어 매체를 선택하느냐, 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이런 선택 영역이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확통을 할 거냐, 뭐 미적을 할 거냐, 그죠? 뭐 이런 선택들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2과목을 골라서 택 2를 해서 보는 거니까 저건 그냥 전체가 다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이제 꽤 오랫동안 왔었는데, 이게 이제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이제 다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어도 그냥 공통으로 다 똑같이 보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합과의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그냥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제2외국어나 이제 직업 선택 과목 뭐 이런 것만 남는데, 사실상 입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이제 선택에 따른 어떤 유불리는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냥 다 똑같은 걸 공부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통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언어화 매체를 선택하든, 언어화 매체가 이제 문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화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합법과 접목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조금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다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문법을 안 보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공통이라서 다 봐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뭐 미적분학이라든지 뭐 기하와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아예 빠져버리는 거라서, 그래서 문과 애들 기준으로는 약간 범위가 늘어나는 건데, 이과 애들 기준으로는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의 수학의 시험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냐면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많냐 적냐는 사실은 입시에서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큰 차이는 저 탐구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탐구가 이제 택2가 아니라, 그죠? 두 과목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다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요게 되게 큰 차이인데, 아마 이제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범위는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영역을 다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과학만 두 과목 선택해서 듣고, 이제 이제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탐만 2개 선택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할 것만 조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내가 좋은 과목이든 싫은 과목이든 그냥 골고루 다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넓어지는 효과인 거고, 어떤 심한 심화의 정도, 그러니까 좀 깊이는 오히려 좀 얕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과목만 선택을 할 때는 그 과목을 깊이 물어보는 문제들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좀 얕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험의 특성상.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중상위권 이하인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험 공부의 부담이 커져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변별 기능을 유지하겠으나, 아마 이제 매우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탐구에서 그렇게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예상하는 게, 이제 완전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다 만점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수능에서 탐구 과목이 갖는 좀 변별이 상대적으로는 좀 약해지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건데 또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제1국어, 한문, 뭐 한국사 이제 이런 과목들은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어차피 지금도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아마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밀한 그런 이제 변별력은 조금 약해지긴 할 겁니다, 지금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대학들이 점점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거를 점점 이제 줄여가는 추세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주어진 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대학들이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좀 수능을 잘 보는 애보다는 좀 이제 학교 생활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성실하게 잘했던 애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마 수능, 예전에는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수능 한 큐, 요런 걸로 역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울대 입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바로 뒤따라서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제 입시 개편안 관련된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것만 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이제 큰 부분, 변화가 큰 부분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현재 중학생 그 학부모님들은 직결되는 내용이라 좀 디테일한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2월 중에 제가 이제 그 중등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 이제 그 간담회를 좀 할 거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입시 변화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된 가이드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또 이제 공지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대강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서울대의 입시 개편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어서 만드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면은 일단 위에 보면은 수시 모집에서 이제 1차 학생부 100%, 2차 학생부 플러스 면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이거는 지금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도 어차피 1차에서 100% 서류로 뽑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뭐 면접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대학교 학종은 그게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거는 뭐가 수능 최저가 있냐면은 그 지역균형 전형은 지금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다 최저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역균형 전형도 포함해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은 수능을 아예 안 보는 겁니다, 이제.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면 수능 최저마저 없어져 버리면, 그냥 학생부 서류로만 거의 애들을 뽑겠다는 건, 특목고 자사고 애들만 뽑겠다는 거네? 라는 식으로 오해와 호도를 하시는 분들이 또 넘쳐납니다.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써주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 학종은 지역균형 전형이랑 일반 전형이 있어요. 크게. 이제 다른 이제 좀 소수 정원의 전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뺍시다. 그건 이제 메인이 아니니까. 메인이 되는 전형은 요 두 개예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뭐냐면은 100% 내신 등급으로만 가는 건데 그건 없어요, 서울대는. 일반적인 사립대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거든요, 수시에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서울대는 저 지역균형 전형이란 게 사실상 일반 사립대에서 교과 전형이 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고 애들을 뽑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을 뽑기 위해서 설정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립대들은 뭐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사립대들은 교과 전형이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일반고 애들이 가는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100% 그 내신 등급만 보거든요. 나머지 요소는 안 보고 등급하고 출결만 봐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를 다니는 애들은 어차피 붙을 수가 없어요. 등급이 안 나오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전형을 안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로지 일반고 애들만 붙을 수 있는 전형인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그 전형이 없는 대신에 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왜 교과 전형을 안 하냐? 등급만 가지고는 변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를 교과 전형을 하면 거기를 보는 애들은 전부 다 1등급에 다 붙어있는 애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급만으로는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균형 전형은요, 그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해요.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데 저 학교장 추천서를 현재는 학교당 2장씩이에요. 학교당 2장씩인가. 그러니까 저 전형은 학교에서 2명씩만 볼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3장으로 늘린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일반고 애들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다고 정원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겁니다. 지금 학교장 추천서를 2명씩 써주니까 서울대 학종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거 써줄 때 그러면 이제 사이좋게 이과 1명, 문과 1명 이렇게 써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요즘은 이과 선호 현상이 많다 보니까 문과생보다 이과생이 훨씬 많은 고등학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 장씩 주는 게 오히려 역차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과 애들한테 불리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전체적인 그 성취도를 보고 문과 1등보다 이과 2등이 훨씬 잘한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이과에 2장 써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문과는 이걸 한 장도 못 받는 학교들이 꽤 많이 생겨서 문과가 학종으로 서울대를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거가 3장이 되는 거에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제 문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인데 3장을 이과에 몰빵하는 교장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요. 2장, 1장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의 진짜 의미는요. 일반고 문과도 문과에서 1등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심지어 최저 기준도 없어졌어요. 대박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서울대 직유는 대부분 저 최저 기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최저 기준을 여기서 이제 서류에서 붙었는데 저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진 애들 때문에 그 못 채워진 정원이 정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서울대 직윤이 정시 정원을 늘리는, 그러니까 정시 비율을 늘리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게 다 덜 차니까. 애들이 그 수능 최저를 못 넘어서 덜 차니까 그 정원이 정시로 이월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최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실질적으로 정시 정원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인원이 정시를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는 사실상 정시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정시 정원이. 그러니까 수시 정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 문과 애들한테 매우 유리해진 거고요. 일반고 이과 애들한테도 지금보다는 살짝 유리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요. 일반고 애들이 서울대를 못 가는 거 수능 최저를 못 받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해졌죠. 학교에서 짝 먹으면 수능을 좀 못 봐도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학종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전형이 말하자면 이제 일반고가 아닌 애들이 가는 전형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이제 그 좀 특이한 게 이게 원래 이제 직윤도 면접이 있고 이 일반 전형도 면접이 있거든요. 둘 다 면접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직윤의 면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현행하고. 그런데 일반 전형의 면접은 지금하고 형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항 같은 거를 줬어요, 서울대에서. 근데 지금 그것까지 분석해 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릴 건데 대강 어떤 의미인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한마디로 말이 면접이지 말하자면은 그 아이디어 토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시문과 어떤 그 해결 과제 같은 걸 던져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좀 고민할 시간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면접관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서울대의 그 일반 전형 면접도 사실 약간 구술 시험 같은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식 확인 시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 새 면접 방식은 그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장담컨대 조만간 이제 2026년, 2027년에 대치동을 비롯한 수많은 이제 학원가에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대비해 준다는 그런 클리닉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려도 이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어머님들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가 장담컨대 90% 이상 사기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 예시문항이랑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무슨 그 면접 대비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몇 달짜리 특강을 듣는다고 대비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구조가 아니고요. 아이가 수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 과목의 그 어떤 교과 지식을 충분히 쌓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행평가나 이런 걸 하면서 충분히 고민해 본 게 베이스가 쌓인 애들이 아니면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면접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전과목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 스피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할 때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쌓아야 돼요, 설명을.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은 대답을 못 해요, 어차피. 대답을 해도 동문서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마도 그 이제 무슨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서 그 서울대 학종 볼 정도면 거기서도 상위권인 애들일 거 아니에요. 아마 걔네들은 잘 할 겁니다. 잘 하겠죠.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디테일은.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이 있는데 이게 큰 변화예요.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는 엄청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정시가 엄청 큰 변화인데 이제 이걸 보세요. 1차가 수능 100%잖아요. 지금도 1차는 수능 100%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1차에서 뭐가 적용되냐면은 변환 표준 점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거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를 좀 이제 약간 점수를 바꿔서 적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1등급인데 얘는 수학 100점을 맞았고 얘는 수학 92점을 맞은 거예요. 똑같은 1등급이죠. 그런데 사실 100점, 92점이라면 원점수로 적용을 하면 8점 차이죠. 둘이. 8점 차이도 큰 점수 차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식에 넣어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 해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균 정도 난이도라고 쳤을 때 수능에서 수학 100점을 맞은 애는 변환 표준 점수로 바꾸면 한 150 몇 점 정도 됩니다. 근데 92점 맞은 애는 이거 변환하면 110 몇 점 정도 돼요. 40점 차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표준 점수 적용하고 있는 지금 정시에서는 총점이 얼마냐보다 어떤 국어나 수학같이 키가 되는 과목을 얼마나 만점에 가깝게 맞았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골고루 잘하는 애보다 한두 과목을 엄청 잘하는 애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현재 정시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게 1차에서 등급 적용을 해요. 등급 적용을 한다고요. 등급 합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서울대 보는 애들인데 다 1등급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울대를 붙는 애들도요, 탐구 과목 중에 하나 혹은 한국사 혹은 뭐 제1국어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를 2등급을 받는 애들도 있어요. 서울대 합격하는 애들 중에도. 대신에 걔네들은 이제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이런 걸로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 과목이 한두 개 있지만 합격하는 애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입시에서는. 근데 이게 1등급, 이게 1차에서 등급으로 100% 적용을 해가지고 거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3배수 정도 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사 2등급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시에서는요, 한두 과목을 엄청 잘하는 것보다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수능 100분위 플러스 내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에서도 표준점수 적용이거든요. 근데 2차에서도 표준점수 적용이 아니고 100분위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분위 적용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100점, 92점 얘기했죠. 100점이랑 92점이랑 8점 차이였죠. 근데 100분위로 적용한다는 건, 자, 100점 맞은 애가 100분위를 했더니 99.17%예요. 예를 들면 그게 100분위잖아요. 만점을 100%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위치죠, 위치. 100분위라는 거는. 근데 이 92점으로 1등급 맞은 애도 1등급이에요. 그래서 얘도 100분위를 했더니 96.80 정도 나온 거예요. 어때요? 차이가 더 줄어들죠. 원점수보다 차이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지죠? 내신이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표준 점수 기준이 적용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조금 차이가 나도요,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끼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도 서울대 정시에는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서울대 정시는 지금도 내신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왜냐하면은 표준점수에서 이미 당락이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냥 수학 100점, 국어 100점 맞으면 내신이 좀 나빠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근데 이제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백분위 적용은 진짜 점수 차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신이 정시에서 당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든 내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애는 상상고 다니는데 내신 좀 나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상상고건 뭐 용인외대부고건 뭐 나발이건 내신이 너무 나쁘면 못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입시가 엄청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서울대는 못 간다고요. 연고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시 지역 균형 폐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시 지역 균형이라는 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 지역 균형에서 최저 기준을 통과를 못해서 넘어온 애들을 위한 전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폐지가 되는 거죠. 이제 넘어올 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정원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요거는 드린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요거는 뭐 조금 뭐 소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시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들은 정시는 면접은 없거든요. 그냥 수능 플러스 내신인데 얘네는 인적성 면접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인성 보겠다는 거죠. 요거는 그 학종 면접하고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애가 사이코패스인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애가 의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생체 실험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강 이제 큰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디테일은 엄청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2월 달에 한번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그 기파랑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초중등생들이 다니는 학원인데, 그러니까 초4에서 중3까지 다니잖아요, 저희 학원이. 그런데 뭐 고등학교 내용을 너네가 뭘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학원의 이제 목적이 달라서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기파랑 문예원의 목적은 문해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스스로 글을 읽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내신 100점 맞고 초등학교에서 그냥 기분 좋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왜냐하면은 문해력의 기본이 어느 정도 쌓여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전 과목 성적이 다 안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한 모든 학습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100% 체크하고 코칭할 수 있는 건 딱 중학교 때까지예요. 고등학교 가면 불가능한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70%, 80%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갔는데도 일일이 끼고 가르쳐야 될 정도면 어차피 상위권 경쟁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물론 되죠. 되는데 경쟁자들은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미리부터 조금 이제 역량을 길러보자는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도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신 학습 전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그 내신 대비 기간이 있잖아요. 뭐 짧게는 3주, 길게는 5주, 뭐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필고사 기간 동안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문제도 풀고 암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욕도 먹고 이런 걸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러면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100점을 맞습니다. 운이 없어도 92점, 96점은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애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4주, 5주 동안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해도 막상 시험을 보면, 지필고사를 보면은 60점, 70점이 나옵니다. 열심히 한 애들 얘기예요. 안 한 애들은 그 점수도 안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점수가 나온다고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겠죠, 애들이. 왜 그런 거냐? 이유는 이래요. 이유는 이게 고등학교는 이게 이제 입시에 직결되고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출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변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심화된 문제들을 많이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그 심화 문제라는 건 대체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부분 수능 스타일이에요. 아닌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해요. 근데 수능 스타일의 문제라는 게 결국 뭡니까? 수능 스타일의 문제라는 건 원래 알던 범위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의 보기를 보고 이해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능 스타일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섞는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고력 문제, 추론 문제 이런 걸 많이 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한 60, 70% 정도는 그냥 교과서 내용을 성실하게 잘 외우고 자습서 열심히 복습하고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한 30, 40% 정도는 암만 열심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못 풀어요. 근데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머리가 돌아가는 건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없진 않아요. 근데 만들어지는 게 크단 말입니다. 이 문해력은. 왜냐하면 언어 사고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사고력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크단 말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많이 말하면서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러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그 근본적인 역량은, 이 문해력이라고 하니 근본적인 역량은 단기간에는 길러줄 수가 없어요. 한두 달 바짝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보고 꾸준히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언어 사고력이라는 건 일단 언어 구조가 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그냥 암기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중3 때까지 이제 개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 때만 잠깐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막 닥달하는 거 외워가지고 이제 100점 맞고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딱 가면은 갑자기 이제 충격과 공포의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걸 예방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런 걸 예방하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수능 학습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이제 입시 변화 말씀드릴 때 수능의 변별력이 지금보다 좀 낮아지고 서울대 입시에서도 수능이 지금보다는 덜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 수능 기출 분석이나 수능을 위한 문해력 학습을 안 해도 되냐?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해도 내신에서 변별하는 문제들이 수능 형식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공부는 해야 돼요. 내신을 위해서라도. 안타까운 일이죠. 버려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아는 지문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아는 지문으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나 선생님이 프린트로 준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면 돼요. 핵심 정리를 잘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하면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근데 수능 형태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글을 읽고 구조화해서 이해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교과 지식은 외워야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지식이라든지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건데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시작해도 되는 애들도 매우 극소수지만 있긴 있습니다. 진짜 천재들이죠.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중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학교는 많아봤자 10% 20% 정도가 좀 변별력 문제란 말이에요. 아예 그런 게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저거 지금 10% 20%라는 것도 되게 높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들 중에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학교 중에서 일부 중학교가 그런 학교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를 좀,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해서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90점 넘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중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소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꽤 잘하는 애인데 80몇 점 받아오고 이런 중학교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매우 적죠, 그런 학교는. 보통 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중학교는 뭐니까 한 20여 문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90점은 다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만 몇 주 하면은. 이제 근데 그거에 너무 이제 만족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학교 다니면서 계속 뭐 90 몇 점, 100점 이렇게 맞으면서 국어 매 학기마다 A 맞았으니까 나 좀 국어는 잘하는 듯? 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중학교에서 국어 A를 맞는 애가요. 보통 여기 이제 고양, 파주 이쪽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전체 재학생의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A 받는 애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A예요. 3분의 1은 상위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인서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학 갈 때. 물론 인서울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의 기준은 보통 이제 한 건동홍숙 라인까지거든요. 제 기준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광명상가 라인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건동홍숙, 건국대, 홍익대 요 정도 라인까지를 저는 인서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취업 시장에서 그 정도까지가 보통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급 기업에서 볼 때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서류에서 많이 걸러진단 말이에요. 블라인드를 해도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너무 이제 딥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교 이름에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소위 말하는 건국대, 홍익대 정도 라인을 가려면 상위 몇 % 정도 학생들이 가냐면요. 상위 한 9%, 8% 이 정도 애들이 가는 겁니다. 상위 10% 안에 들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위 30%가 상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영수 A 맞았다고 우리 애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를 꼭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애들은 모르겠죠. 애들은 겪어봐야 알죠. 그죠? 다 계획이 있었지만 맞아봐야 알잖아요. 근데 부모님이라도 미리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상위 30% 정도를 하면 고등학생이 고3 때 만약에 성적이 상위 30%면 어느 정도를 가냐면요. 인경기 사립대 정도 가는 거예요. 인경기 사립대 정도. 대부분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좀 그냥 이제 중학교 때 좀 100점 좀 여러 개 맞았다고 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힘들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초등부건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재밌게 놀고, 그죠? 자, 이제 우리 교재 내용, 이제 커리큘럼을 조금 이제 디테일 좀 볼 텐데, 이거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저작권 등록증. 저는 이런 거 넣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대표님 꼭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좀 이제 교육 시스템이다. 여기서 이제 자부심이 있으세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 별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뭔지를 조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략한 예시를 든 건데, 국어가 사실 공부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국어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예요. 국어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국어는 어렵다라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학 문제 같은 거는, 수학 공부는 개념을 이해해요. 그리고 개념을 적용하는 유형에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그 익숙해진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연산의 달인이 돼요. 그러면 실수가 줄겠죠.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뭔가 흐름이 있어요. 학생들도 쉽게 이해가 돼요. 하기 싫을 뿐이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뭔가 그 구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긴 구문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핵심 내용을 찾아내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보면은. 근데 국어는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수학이나 영어는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맞잖아요. 수학은 공식을 모르고 그 적용 방법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영어는 단어가 모르면 아예 읽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국어는요, 놀랍게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들도 문제를 풀어요. 왜? 우리말로 적혀 있잖아요, 다. 다 한국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대충 어떻게 풀리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공부를 많이 하냐면은 기출 문제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참고서 같은 거 사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겁니다. 문제 열심히 풀고 채점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채점을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1번, 좀 그래. 읽어보니까. 2번, 좀 그래. 잘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3번, 좀 그래. 4번, 맞는 것 같기도 해.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애들이. 잘 모르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공부 끝! 맞았으니까. 틀려야 오답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았으니까 끝!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저게 왜 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게 왜 답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았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시험 때도 풀면 맞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시험 때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가 아니에요. 왜 난 시험 때만 운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운 없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리면은요. 자, 풀었는데 틀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재수가 없었네. 그리고 나서 뭐를 합니까? 해설을 읽습니다. 해설을 읽어요. 틀렸으니까. 틀렸는데 어차피 왜 틀렸는지 모르거든요. 고민해도 어차피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해설을 봐요. 해설이 잘 돼 있잖아. 그럼 해설을 보면은, 해설을 쫙 읽으면,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이게 그래서 맞구나.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를 끄덕끄덕 해요. 역시 이해가 됐어. 난 역시 머리가 좋아. 공부 끝!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몇 권을 풀어도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그냥 문제집 값만 쓴 거예요. 물론 하나 얻은 건 있어요. 내가 뭔가 공부를 했다는 포만감. 그건 있어요. 하지만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뭘 하냐면은, 저희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주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 푸는 연습은 이제 시간 동안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건 당연히 하지만, 이제 뭘 하냐면은, 문제를 풀고 아이들이 이제 채점을 하면은 이제 문제를 맞췄냐 틀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 볼 때는 어차피 정해진 시험 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풀고 그러면 끝이죠. 시험이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으면 이제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채점을 하면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거기까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채점까지 한 이후가 공부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문이 있는 문제라면 지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지문의 흐름에 오고 지문에 담겨있는 중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이게 쓱 보고도 이해가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분석도 안 해본 애가 어떻게 그냥 줄줄줄줄 읽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하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왜 1번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2번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같은 거 연습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쌓인 애들, 훈련이 좀 쌓여있는 고2, 고3 정도 애들은
저희가 이런 그 연습용 툴을 주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빈 공간에다 알아서 채워요.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2, 고3 때 모의고사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빈 A4에다 그냥 자기가 분석하는 거예요. 구조도도 그리고 하는 겁니다. 어휘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어리잖아요.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어떻게 그걸 100%를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찾는 거야 같은 그 가이드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가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가는 거구나. 이걸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데 교재 제작비가 엄청 드는 겁니다. 그냥 문제랑 답만 달랑 있는 교재는 만들기가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넣는 게 엄청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지문 분석 같은 거 하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문제 풀고 채점했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교재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초등 교재부터 좀 볼 건데, 일단은 이거 과정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이제 초등부 과정은 일단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하면 3년 과정이죠. 그래서 설랑, 화랑, 원화, 곡선 6개월씩, 그 다음에 이제 기파랑 12개월, 이렇게 돼 있죠. 풍월조 기파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기파랑 곡선에서 올라간 애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은 기파랑으로 보내고, 조금 덜 잘하는 애들은 풍월조로 보내서 분반을 좀 합니다. 풍월조는 조금 인원을 더 적게 해가지고 케어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진짜 어렵거든요. 요 마지막 레벨은 진짜 고등학교 느낌의 그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초등부는 그러니까 학년별로 받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레벨별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인데 설랑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4학년인데 뭐 국선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입학 테스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반을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입학 커트라인은 보통 저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뭐 35, 50, 65, 75, 85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학 테스트가 문제은행식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문제를 새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시험마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커트라인도 조금씩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준보다 조금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커트라인은.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랑반으로 들어왔으면 6개월 동안 설랑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급 심사를 거쳐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뭐 요런 이제 구조다, 대충 요런 구조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파랑까지 다 하고 졸업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초등학생이니까 아무리 잘하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막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죠. 저희의 목표는 한 3등급 정도가 목표예요. 초6인데 만약에 수능을 봤는데 3등급이 나올 정도면 엄청난 실력인 거잖아요. 그게 목표인데 보통은 안 나오는 애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지가 리뉴얼이 돼야지 이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2개월마다 시험지가 리뉴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월 후에 다시 또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입학 시즌이어가지고 지금은 한 달마다 리뉴얼이 돼요. 그러니까 10월 시험, 11월 시험, 12월 시험 이렇게 이때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입학 테스트를 합격을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바로 입학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합격은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가족들이 뭐 겨울에 무슨 뭐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와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유예시켰다가 나중에 입학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4개월 안에는 써먹어야 된다. 4개월이 지나면 그 점수는 소멸되니까 다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입학 테스트 준비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다 자체 제작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런 교재가 시중에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아직 이제 이런 문제풀이 같은 걸 많이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경험이라도 조금 이제 좀 주면 조금 더 침착하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유형 자체는 똑같지 않지만 그냥 이제 그 시중에 그런 어떤 그 수능 기초 같은 걸 하는 그런 이제 독해력 문제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풀리는 입시 문제집 같은 거 말고 한 중학생 정도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조금 이제 미리 맛 좀 봐라 이런 느낌으로 나온 그런 좀 쉬운 독해 문제집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 보는 게 도움이 약간 된다. 아예 안 풀어본 것보다는 좀 낫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저렇게 과정이 짜여져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중간 레벨부터 하면 앞에 레벨은 못 듣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 이제 이 레벨 나누는 기준도 저희가 이제 나름 잘 분석해서 한 거라서 보통 이제 요 정도 점수대인 애들은 그래도 들어와서 요 정도 레벨에는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중간 레벨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봤는데 애가 이제 점수가 뭐 예를 들면 뭐 원화반에 들어올 레벨 이제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애랑 이렇게 이제 좀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애가 아직 너무 애야. 너무 애기야. 그러면은 조금 이제 형 누나들이랑 같이 높은 레벨 듣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한 레벨 좀 낮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권유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좀 이제 좀 분위기에 적응 못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될만 하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학 기간이 1년 내내 상시 입학이 아니고요. 그 학기 시작한 전반기에만 입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레벨 이제 진행되는 게 1월에서 6월까지 한 학기고 7월에서 12월까지 한 학기면은 그 레벨의 전반기에만 입학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못 따라가요. 중간 이상 지나가 버린 상황이면은 이미 그 상태에서 들어오면 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 학기 시작할 때 와라.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원생들이 이제 그럼 들어왔으니까 이제 행복한 거 아니냐. 이제 입학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기파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음 레벨로 자동으로 진급하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진급 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 학기 동안 봤던 그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정기평가를. 그러니까 정기평가 점수에다가 아이들이 또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간 테스트 점수랑, 그 다음에 애들이 매주 또 숙제 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숙제 검사 점수랑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진급 컷을 넘어야지 진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수의 학생들이 진급을 하는데 소수, 안타까운 아이들, 안타깝게 이제 진급에서 미끄러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진급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학원을 못 다녀야 맞는 거겠지만 또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보조 장치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급에 실패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진급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조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커리큘럼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했는데도 못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대부분 성적이 우상향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프로인데 뭐가 막 잔뜩 적혀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산만하긴 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주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이제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뒤에 이제 문해 수업이 진행이 된다 뭐 이거예요. 이제 초등부 기준이고요. 독서 수업은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책을 읽은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고 뒤에 이제 문해 수업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독해력 연습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는 150분 플러스 한 번 수업이. 그러니까 2시간 반이죠. 근데 플러스라고 한 이유는 이제 조금 한 20-30분 정도 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고 한 거고 중등부는 이제 210분 플러스죠. 그러니까 3시간 30분 수업이고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을 우리가 이제 선정해서 읽고 있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긴 한데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동 도서만 읽지는 않거든요. 아동 도서도 읽긴 하지만 아동 도서만 읽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동학년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잡고 교재를 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책들도 읽어요. 특히 이제 한 중간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반, 국선반, 기파랑반 이렇게 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들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도서나 아니면 이제 성인 교양서 같은 것들도 읽어요. 뭐 국내 단편 소설 이런 것도 읽고 조금 이제 어려운 글들도 같이 읽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넘겼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 안에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인데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신문 읽고 하는 활동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읽은 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배경 지식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는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탐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채워오는, 숙제를 해오는 이제 그런 사실적 이해 파트가 있고요. 왜냐면 또 애들이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하면은 또 그냥 책만 읽고 그냥 독후감 써와 뭐 이런 정도로 해버리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이제 순수한 애들은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우리 또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 그런 애들 어떻게 합니까? AI야. AI야. 마당을 나온 암탉 줄거리를 요약해줘. 감상문을 하나 작성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애들은.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열심히 안 하고 또 건성으로 그냥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좀 귀찮은 짓을 시키는 겁니다. AI가 아직 이런 것까지 못 해주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AI가 고도화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AI야 기파랑 설랑 1주차 숙제 좀 대신해줘 하면 해줄까봐 아주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걱정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이해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책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좀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이해라는 거는 이제 그 책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토론 주제 같은 걸 같이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주 하는 건 아니고 격주로 하는 건데, 실제로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이제 의견을 이제 아이들이 좀 의견을 좀 말하게 하고 선생님이 좀 요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만 잔뜩 길게 하고 이런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이해. 아이들이 그냥 이제 자유롭게 조금 생각해 보면서 좀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렇게 그 어휘 공부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책 읽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그 1주차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는데 그 책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단어 공부를 하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독서 퀴즈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애들이 이거를 바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 내용인데 책의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퀴즈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책을 한두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 내용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를 풀라는 목적이 아니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책을 다시 찾아보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책을 조금 여러 번 더 읽게 만드는 목적이 더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책을 2번 이상 읽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든요. 그냥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뭐. 얼마나 아이들이 바쁜데요. 지금 유튜브 쇼츠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책을 2번이나 읽어. 그렇잖아요. 근데 2번, 3번 읽게 이제 강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문문, 요것도 이제 격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문학 개념 같은 것들을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책을 읽고 활동을 하는데, 문학 개념도 조금씩 알아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문해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비문학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설명문 같은 걸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글의 구조 같은 걸 접근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되게 잘게 쪼개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아직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그냥 길고 어려운 글을 막 집어 던져주고 알아서 읽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부터 야금야금 이제 경험을 쌓아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건 굉장히 쉬운 활동이에요. 이제 문장 단위의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레벨이 낮으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윗레벨로 갈수록 점점 이제 문단 단위 또 긴 글 단위로 이제 확장이 돼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주어를 찾는, 문장의 주어를 찾는 활동이지만, 뭐 그런 활동들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뭐 핵심어를 찾는 것들도 있고, 무슨 그 어휘 간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 뭐 문단 간의 어떤 그 연결 구조 같은 거를 이어보는 활동 같은 것들도 있고, 주제 문장을 찾아가지고 문장으로 작성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글에 점점 더 정보가 많고 복잡한 글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해 훈련 하면서 읽었던 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글이라기보다는 문장단이긴 하지만 그 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그 글들, 그 문장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퀴즈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이제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장의 진입 파악을 하는 이게 모든 시험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 스킬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푸는 시험 문제라는 게 대부분 오지선다형 문제인데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의 원리는 결국 그거거든요. 결국 1번이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 2번이 왜 맞는지 틀렸는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진입학을 하는 연습을 매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애들이 점점 문제 잘 풀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시킨다. 애들 되게 힘들겠죠? 어린이들인데. 자, 그리고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그 경시대회도 있어요. 그 문해력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글날에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땡겨가지고 광복절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또 상장과 상패도 수여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되고 뭐 그런 걸 한다. 성적도 이렇게 이제 분석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문자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고, 아이한테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고, 아이의 뭐 테스트나 뭐 과제 상태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매주 이제 피드백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좀, 할 때는 이제 직접 전화 상담을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리닉도 진행을 하는데 클리닉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기적인 건 아니고 필요하면 하는 거거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클리닉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일단은 그 과제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과제 수행을 혼자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4학년 중에 되게 많거든요. 어렵잖아요. 딱 봐도 애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과제 수행을 혼자서 하기 버거워하는 애들을 학원으로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옆에서 코치를 하면서 숙제를 하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신 해주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라는 걸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과제 클리닉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글쓰기 클리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글쓰기 노트라는 계열 받아가지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글쓰기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과제를 해오면 선생님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첨삭 이제 같은 걸 해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그 글쓰기의 조건에 맞게 잘 써오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엉터리로 써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떻게 매번 글을 잘 쓰겠어요. 그리고 저희 글쓰기가 무슨 그냥 가볍게 쓰는 감상문 이런 게 아니고
논리적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게 글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애들한테는 어려워서 제대로 안 써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 글쓰기 클리닉을 불러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글쓰기 조건을 읽고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코치를 좀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건에 맞게끔 글을 고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글쓰기 학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조건을 이해하는 그 독해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돼야 애들이 긴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것도 할 수 있고 면접 가서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대학 입시나 아니면 고입에서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는 애들의 대다수는 왜 떨어지는 거냐면요. 동문서답을 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시원하게 잘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면접관들도 얘가 모든 질문에 대답을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동문서답을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너의 생각을 표현하렴인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건 아무거나 써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가 쓰고 싶은 걸 자유롭게 쓰고 참 잘 썼어요 해가지고는 안 는단 말이에요, 이해력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등부인데 어차피 이제 공통되는 내용은 일일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1, 중2, 중3인데, 근데 이게 이제 초등부랑 가장 큰 차이는 중등부는 학년제예요. 그러니까 초등은 무학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그냥 4, 5, 6학년이 막 반마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초등부는. 근데 중등부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고요. 중등부는 학년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 중2, 중3이 따로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학년제로 하지 않고 중등은 이렇게 학년제를 하는 이유는 내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 2, 3학년이 내신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섞어서 하면은 이게 일정이 너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초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진급하는데 나만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학년제면 뭐야 그러면은 그냥 다니면 되잖아.가 되잖아요. 그럼 애들 열심히 안 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승강급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나래, 가온, 아람 이렇게 3개 레벨이 있는데 아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나래가 제일 낮은 거고. 물론 나래에 있는 애들이라고 못한 애들이 아니에요. 저희 중등부 입학 테스트 합격할 정도 애들이면 걔들도 꽤 잘하는 애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레벨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6개월마다 승강급 심사를 해서 반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반에 있는 애들은 아랫반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밑에 반 애들은 윗반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너무 잔인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편하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다. 이게 너무 힘들면 못 다니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보통 교육을 지향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학원이지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아이들은 못 따라가는 게 맞아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얘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목적인 거지 평범한 아이들을 위한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괴롭긴 하지만 이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경쟁해야 돼요. 지금 보호해준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부에서 읽는 책을 겁나 어려운 책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어른들도 어려워요. 사실 부모님들이 대부분 안 읽은 책들이죠. 애들한테는 읽으라고 강요하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 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요. 세상에 총균세, 코스모스, 사피엔스, 무슨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걸 읽는단 말이에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초등학교, 초등부 애들처럼 막 2주에 한 번씩 읽는 건 불가능하고, 이거 월 단위로 읽는 거예요, 월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총균세처럼 막 이따만한 책, 두께가 벽돌만한 책들 있죠? 벽돌책은 2달 동안 읽습니다.
한 달 동안 읽기에도 너무 많아. 그래서 2달 동안 읽습니다. 그래서 읽을만 해요. 읽을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뭐, 한 주에 한 100페이지씩 읽으면 돼요. 우리 애들이 근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싫어하시는 걸 애들은 좋아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저걸 읽어야 돼서 고통받으십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배경 지식 이런 거 있고요. 어휘 퀴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넘어갈게요. 공통된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독서 내용을 봐서 독서 퀴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그 글을 읽고 단락별로 내용을 요약해 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고역인데 양이 많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등부에서 읽는 책들은 대부분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책이 아니고 대부분 지식책들이잖아요. 그죠? 사회과학, 자연과학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을 읽었으면 나 이렇게 좋은 책 읽었어? 기분이 좋군?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 적어도 그 책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저장이 돼서 내 배경 지식을 키우는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 복습. 요약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하나라도 남아있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런 책을 읽어봤자 뭐 그게 무슨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수능 내신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럼 왜 해요? 그런데 이런 다방면의 지식들이 파편적으로나마 스키마로 녹아 있으면요, 걔네들은요, 어떤 주제의 글이 나와도 잘 읽어요. 독서의 능력이라는 건요, 이게 독해력이라는 거는 그냥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단어만 좀 많이 외운다고 해가지고 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도 많아야지 글이 쉽게 읽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읽었던 책의 지문을 활용해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위에 지금 지문이 잘리긴 했습니다만은 위에 저기 이제 있는 요 지문이 그 아이들이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본문을 잘라서 우리가 지문으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또 문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이제 이 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또 깊이 파고들어서 읽는 연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화 독서 활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까지 가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글쓰기예요. 중등부에서 하는 논리적 글쓰기는요, 사실상 약간 짧은 인문 논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의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800자나 1000자 정도 글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애들도 바빠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격주로 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아이들이 과제로 해오는 명제 판단 당연히 해야죠. 초등부 애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과제로 아이들이 문제 풀어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개념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중등부 애들은 그 입학 선물로 이 책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 학생들은 입학 선물로 저희가 가방을 줘요. 기파랑 문해원 가방을 주거든요. 입학 선물로 주는데, 중등부 학생들은 입학 선물로 애들이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 개념 노트라는 책을 줘요. 요만한 좀 두꺼운 개념책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책인 게, 중고등학교의 국어의 그 교과 지식이 전부 다 압축적으로 다 요약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시중에도 이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책만 따로 파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본사에서는 책만 따로 팔진 않는데요. 그 물량을 감당을 못 한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걸 이제 선물로 주는데 이제 그 책을 계속 사용을 해요.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문법이나 문학 개념 설명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개념서 펼쳐가지고 같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수업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선물로 받으면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 그 개념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습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학도 분석해보고, 그렇죠? 문학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문법도 분석해보고 다 분석해봐야 됩니다. 이게 저희 교재가 생각보다 애들이 숙제할 게 많아요. 숙제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일일이 분석하고 채우고 다 해야 돼요. 고민을 엄청 해야 돼. 이거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참 고통받습니다.
탈모가 일찍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인데 내신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요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신 대비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어쨌든 학교 시험을 보는데 학교 시험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의 내신 대비 시스템이 그 대부분의 다른 중등부 그 보습학원들의 시스템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통 대부분 중등 보습학원에서 내신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쫙 불러다가 내용 설명을 막 해요. 학교에 수업하듯이 내용 설명을 막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성평가 문제를 막 풀려요. 그 다음에 숙제를 막 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제 외웠는지 암기 테스트를 막 해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외우고 충분히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막 몇 주 동안 막 돌다 보면 애들이 100점을 맞아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저희의 철학이랑 맞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가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줄 수도 없다니까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제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애들이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건성으로 듣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애들 정도면 그래도 그 대강은 알고 와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깜깜이 상태로 학원을 오진 않아요. 학교에 수업을 들었으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교과서 자습서를 가지고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는 자기주도적으로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건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좀 예습을 해서 오게끔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의 이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게 있거나 혹은 이제 학교에서 들은 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 같은 것들만 해설을 해줘요. 수업 시간에. 좀 심화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과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교재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자기주도 학습이 미비한 아이들은 수업 직후에 좀 남겨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거나 따로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이 되면 직보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한번 최종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뭐 프린트나 학교 필기 내용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빼먹는 게 없도록 한번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서면이나 구두로 최종 이제 확인 테스트를 해서 질문에 잘 답하는 애들만 귀가시키고 답을 못하는 애들은 남아서 계속 공부를 시켜서 마무리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직보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이다 말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한 2시간 만에 끝나는데 어떤 애들은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공부가 덜 된 애들은.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내신 결과에 대한 분석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드는 자기주도 학습 그 교재예요. 저희가 내신 교재도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채워보면서 예습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자기주도 학습 부분은.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자습서나 이제 교과서나 자습서를 통해서 이미 한번 애들이 보고 온 상태니까 그 내용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자기 확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채워보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 까먹는 부분이고 놓치는 부분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기 주도적인 이제 과정을 아이들이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 내신 수업 할 때 요렇게 이제 자습서 빈칸 테스트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칸 테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애들이 자습서를 보고 한번 예습을 해왔는데 그 자습서 내용 중에서 애들이 제일 잘 까먹을 만한 부분에만 빈칸이 쳐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아주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꼼꼼하게 복습을 하는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머님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요 아이들끼리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서로 빈칸 띄워주면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습 복습하는 습관을 들인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과서 분석 노트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미리 예습해오고 하고 나서 또 예습하고 확인하고 또 복습하고 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 대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데 내신 공부를, 내신 범위를 한두 번 보고 내신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은 보통 7회독이에요. 7번 하는 거라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맞힐 건 다 맞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너무 애들이 쉽게 100점을 맞기 때문에 애들이 한두 번 공부하고 나 다 맞을 것 같아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건방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신 공부는 최소한 4번, 5번, 6번 복습하는 거다.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떠먹여주면 연습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이 모든 학생들이 또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이게 따로 이렇게 좀 코칭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것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애들이 이제 내신 기간 때 내신 여건이라는 걸 이제 내년부터 도입을 할 건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매 회차마다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자기 점검을 해보게끔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수첩 같은 걸 하나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활동의 완성도가 높은 애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좀 칭찬 도장도 찍어주고 이제 상품도 주고 할 거예요. 채찍만 주면 안 되잖아요. 당근도 좀 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좀 부족한 애들은 클리닉도 진행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그 커리큘럼 설명까지 말씀드렸고요. 맨 뒷페이지에는 저희 이제 입학 테스트 그 링크 QR 코드가 있으니까 입학 테스트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얼굴을 아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 저희 학원에 재원생 어머님들도 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저희 기파학문회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6개월이건 한 1년이건 이제 이 그 과정을 경험을 해보면은. 보통 아이들이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재미도 있어 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재미 요소도 있으면서 좀 도전적인 것도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다닐 수 있으면서도 또 장기적으로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또 입시에도 이래저래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